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데이터 3법 소개를 맡은 한태동 과장입니다. 이번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정 이후에 바뀌는 흐름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과 시행령부터 GDPR, 처벌, 시행 이후 변화점, 지금은 사라진 비식별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칭 변경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 지금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취지 자체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서 개인과 기업이 정보 활용폭을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뉴딜 정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 세 가지를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2월에 개정안 공포를 한 뒤 8월에는 시행령이 시작됩니다. 2016년에 비식별화, 비식별 조치 등 말이 많았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다, 아니다 하면서 말이죠. 앞으로는 비식별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을 것이고 관련 가이드라인 또한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의 내용을 설명할 것인데 앞으로는 비식별이라는 말은 식별 요소 삭제 방법이라고 쓰일 것이고 가명화 정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또 이제 가명 정보 이용 시 추가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하고 가명 정보 결합 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 변경된 내용들을 뒤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을까요? 개인정보 관련 법들이 여러 법들에 혼재되어 있고 통합적인 개인정보 관련 조직이 없었습니다. 물론 데이터 3법의 내용을 보면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서 신사업 전개 같은 효과적인 내용도 있지만 제일 큰 맥락은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법 GDPR을 대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GDPR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GDPR은 유럽연합에서 만든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EU에서 1995년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으로 EU 가입 국가들의 시민 정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GDPR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많은 보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그리고 극단적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적힌 졸업 앨범이 존재했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이전에는 주민번호 하나만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기라 크게 개인정보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들이 모두 인터넷에 잠식되며 보호에 대한 소요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GDPR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이 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에 의해 법이 개정되며 생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EU 가입 국가들은 GDPR 정책을 채택해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영향평가 최고 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에 이제 전반적인 대책 및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어 기업이나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 힘을 쏟아야만 하고 그 규정을 지킬 여력이 없는 고객들은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EU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많은 국가들이 GDPR 시행 이후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 구글 이렇게 대형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학교, 관공서, 기관 등 정말 다양하게 벌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벌금을 많이 받을 정도로 아주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를 좀 보겠는데요. 인증받은 국가는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총 13개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은 가명 정보를 이미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이번에 새로 개정된 GDPR 적정성 평가를 가장 먼저 통과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개정된 GDPR 적정성 평가를 최초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은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하여 자격을 승계받았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도 GDPR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두 가지의 큰 문제로 인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로 감독기관의 독립성 부족입니다. 개인정보를 위한 감시기구가 너무나 산발적으로 있어 통일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거버넌스가 통합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단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다른 법 속에도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 발생 시 이쪽 법, 저쪽 법을 사용하다 보면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고 또 과중해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개정되면 다시 GDPR 적정성 평가를 신청하였고,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2020년에 GDPR 적정성 평가가 통과했을 텐데 지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조금 안정되면 바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센터에서 EU에 진출한 기업들 대상으로 적정성 대응을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굳이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 걸까요? EU 거주자 기준으로 또는 EU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EU 국가 내에서 모두 처리하고 폐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 가져와서 가공하고 사용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죠. EU 국가들의 정보를 국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EU GDPR 적정성 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통과하게 되면 EU 가입국 내에서는 자유로이 정보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느낌과 함께 저 EU 하나만 하더라도 크나큰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데이터 3법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라면 가명정보와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가명정보라 하여도 수집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명정보를 이용하려면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을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관점으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을 통합하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든 개인정보의 감독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다수의 법에 중복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관 및 쓸모없는 법들은 폐기하였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해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통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라이선스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자유롭고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길 것입니다. 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중에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프로세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림에는 없지만 이번 데이터 3법에 진행되는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은 많은 요건들에 의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자, 잠깐 보시죠. 기본 요건, 인력 조직, 시설 정비, 재정 능력, 관리 체계 이런 형태로 세부 사항들은 이제 감독 규정 개정안을 참고하면 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전문기관을 일단 뽑고요. 저희들은 이 법안에서 이때 설치된 전문기관에 대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가명정보 결합 프로세스를 보시면 제일 먼저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1번이죠. 그러면 결합 상대 기관과 특정 컬럼을 식별자로 이제 지정을 하고 단방향 암호화 샤 요력 알고리즘에 두 기관이 결정한 솔트키를 혼합하여 서로의 데이터를 매칭시킬 데이터 컬럼을 만들어 가명 정보를 다시 암호화한 뒤에 결합 전문 기관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럼 송부받은 자료를 전문 기관에서 취합한 뒤 데이터를 결합하고 서로의 행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했던 임시 대체키 컬럼을 삭제합니다. 그 뒤에 완성된 문서를 결합 신청 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혹 임시 대체키를 삭제했어도 몇 명 대조해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하실 텐데, K 익명성, 너무 중복되는 사람이 적게 있으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K 익명성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K 익명성에 따른 적정성 평가가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데이터를, 너무 적은 K 익명성 데이터는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규제에 따라서 문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지목될 수 있는 위험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처벌 및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 해설서를 보면 더 많은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부분에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결합 부분에서 처리 부분과 동일하나 가명 부분 정보가 조금 다르죠. 또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자 이외에 더 많은 항목이 있지만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나게 돼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당연하죠. 가명 정보를 사용하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 즉시 정보의 처리, 그 정보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서비스를 중지하고 또 동시에 회수 및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 파기하지 않는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것이 발각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계속 개정되면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터 3법 시행 이유는 어떻게 변할까요? 가명 정보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데이터의 큰 흐름들이 활용되므로 많은 부분에서 좋아지는 것들이 분명 보일 것입니다. GDPR 적정성 평가가 통과하게 되면 EU 가입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기 용이할 것이고, 기업 간 가명 정보 결합이 용이해져 상품, 제품 등 개발 방향성에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면 사람이 처리할 수 없기에 AI 도입 및 산업 또한 증대될 것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자 의무 기록 도입률 높음 때문에 건강보험 데이터가 6조 건가량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활용된다면 환자들의 건강 상태나 신약 개발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가명 정보가 다시 실 데이터로 재식별이 될 때 법적인 면에서는 즉시 파기 혹은 정보 처리를 중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엄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게 발견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인데 기업들 내부에서 이것을 감시하는 기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명 데이터로 부가 수익, 창출에 대해서 원 개인정보 소유자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업보다는 개인에게 이익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더 명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 내 가명 데이터 자발적으로 적합성 평가 기준, 증가하는 데이터의 허위 데이터의 여부, 민간 정보에 생체 데이터가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인 설정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 등 고려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민첩하게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짧은 Q&A입니다. 한 기관을 방문했을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감염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내부에서 발생된 자료를 감영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감영화가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정보를 결합할 경우에 알아서 결합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맞습니다. 동일 개인정보 처리자 내에서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감염 처리 후 결합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내부 판단 기준 및 감독 기관은 현재 공지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6일까지 이제 가이드라인 작업이 공개가 됐고, 그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8월 5일 시행령이 시작될 때 개정된 가이드라인 또 법령 해설서가 같이 나올 텐데,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 정보의 활용 범위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입법 예고안을 보면 과학적 연구일 때 감염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민간 산업 부분에서는 감염 정보를 활용할 수 없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민간 투자 연구가 포함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인 목적에 감염 정보를 이용할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기관에서 답하길, 새로운 기술 및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감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설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염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적 연구 범위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내용은 해설서를 통해 계속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내용에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존에는 감염화 처리하는 것을 이제 비식별화 처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비식별화 때문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비식별화라는 말을 이제 아예 쓰지 않고 개인 식별 요소 삭제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마스킹 부분이 감염 처리 방법에서 제외가 되면서 처리 기법 5가지 비식별 처리 세부 기술 17가지 항목에서 처리 기법 4가지 세부 기술 15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법들을 이관을 받아 일원화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들은 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하고, 감염 정보가 활용될 것이며 그 감염 정보는 전문기관에서 처리되며 결합되며 활용에 대한 승인이 날 것입니다. 감염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기업 및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될 것이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며 개인이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나만의 자유로운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것이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 활용 동의서가 제작되고 정보 활용 동의 등급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도입이라고 하여 현재 인터넷 금융사에서 신용 등급을 올리고자 할 때 본인의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사에게 보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주체가 되어 금융사에 요청하면 신용정보 관리하는 곳이나 다른 금융사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할 것입니다. 네, 데이터 3법 이후로 변화될 모습이 너무나 흥분되고 우려되지만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